안녕하세요. 코스모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7일입니다. 오늘은 먼저 네팔의 대홍수로 희생되신 분들을 추도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제 기후온난화가 가져올 재앙에 대해서 예견을 했었는데요. 지금 벌어진 이 네팔의 홍수가 이제 기후온난화로 인한 대재앙의 전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개개인이 앞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책은요, 700년 전 유럽을 흔든 최고의 베스트셀러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입니다. 1324년 이탈리아 베네치아 70세의 한 노인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임종을 지키던 친구들과 신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이제 진실을 말하게. 자네가 책에 썼던 그 황당무계한 동방의 이야기들 전부 거짓말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신의 용서를 구하게나. 평생을 거짓말쟁이, 허풍선이라는 손가락질 속에서 살아야 했던 노인. 하지만 그는 숨을 거두기 직전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내가 본 것의 절반도 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 노인의 이름은 마르코 폴로, 그리고 그가 남긴 책이 바로 7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행기로 꼽히는 동방견문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동양과 서양이 역사상 가장 격렬하게 만났던 순간의 기록,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개인의 여행 일기가 아닙니다. 당대 유럽인들에게는 일종의 SF 소설이자 코스믹한 충격이었고, 후대에는 세계사의 지도를 바꾼 지리상의 발견, 즉 대항해 시대를 열어젖힌 결정적 촉매제였습니다. 17세의 날이 어린 나이에 베네치아를 떠나 동방으로 향했던 청년이 어떻게 몽골 제국의 황제 쿠빌라이 칸의 신복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목격한 13세기 동아시아의 엄청난 문명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세기 중반 중세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세계는 매우 좁았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고 동쪽 끝에는 이상한 괴물이나 거인이 산다고 믿었죠. 하지만 당시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상인들은 달랐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아버지 니콜로와 삼촌 마페오는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상업 네트워크에 주목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동방을 다녀왔던 그들은 1271년 17세가 된 마르코 폴로를 데리고 다시 한번 길을 떠납니다. 지중해를 건너 지브롤터, 파미르 고원을 넘고 죽음의 고비라 불리는 타크라마칸 사막을 지나 몽골 제국의 수도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3년 6개월. 길도 없고 위생도 열악했던 시절, 이것은 목숨을 건 대장정이었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아시아에 도착했을 때 유라시아 대륙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단일 제국이었던
몽골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바로 팍스 몽골리카의 시대였죠. 제국의 도로망인 역참제 덕분에 이방인 상인들도 마패 하나만 있으면 안전하게 대륙을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원나라의 세조 쿠빌라이 칸은 총명하고 다재다능했던 10대 청년 마르코 폴로를 매우 어여쁘게 보았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뛰어난 언어 감각으로 몽골어와 터키어 등을 금방 익혔고 칸의 신임을 얻어 제국 곳곳을 누비는 관리이자 암행어사 같은 특별 사절로 등용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마르코 폴로의 동방 생활은 자그마치 17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유럽인들이 동방견문록을 읽고 가장 말도 안 된다며 분노했던 대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종이돈이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황제가 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에 도장을 찍어 돈으로 쓰는데 이것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를 살 수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당시 유럽은 금화와 은화를 직접 형체로 거래하던 시절이었으니 종이 쪼가리가 돈이 된다는 이야기는 사기극처럼 들렸을 겁니다. 둘째는 불타는 검은 돌, 즉 석탄이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동방 사람들은 산에서 검은 돌을 파내어 불을 피우는데 나무보다 불이 훨씬 잘 붙고 밤새 꺼지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석탄의 존재를 몰랐던 유럽인들에게는 마치 연금술 같은 소리였죠. 셋째는 목욕 문화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주일에 3번, 여름에는 매일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한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당시 위생관념이 부족해 평생 목욕을 몇 번 하지 않던 중세 유럽인들에게는 문화적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원나라의 수도 칸발리크, 지금의 베이징과 남송의 옛 수도 진사일, 지금의 항저우를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베네치아나 파리의 인구가 고작 몇만 명 수준이었을 때 항저우의 인구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항저우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도시이며 12,000개의 돌다리가 놓여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도시의 정교한 도로망,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야시장, 체계적인 소방 시스템과 경찰 인프라는 당시 유럽으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문명적 격차였습니다. 1295년 출발한 지 24년 만에 고향 베네치아로 돌아온 마르코 폴로 일가의 모습은 누더기를 걸친 거지와 다름없었습니다. 친척들조차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죠. 하지만 그들이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의 안감을 찢자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같은 눈부신 보석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고향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베네치아는 숙적 제노바와 해전을 벌이게 되고 마르코 폴로는 베네치아 군함의 지휘관으로 참전했다가 제노바군의 포로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에서의 비극이 인류 역사에는 위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마르코 폴로는 러스티 켈러라는 기사도서설 작가를 만나게 되죠. 할 일 없이 갇혀있던 감옥 안에서 마르코 폴로가 풀어놓는 동방의 신비로운 신화 같은 이야기들에 러스티 켈러는 완벽하게 매료되었습니다. 러스티 켈러는 마르코 폴로의 구술을 받아 적기 시작했고 여기에 특유의 극적인 문학적 양식을 더해 한 권의 책을 완성합니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세계의 서술이었습니다. 훗날 우리에게 동방견문록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된 대작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동방견문록이 출간되자마자 대중의 반응은 매우 극단적이었습니다. 재미있게 읽으면서도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죠.
사람들은 마르코 폴로에게 1밀리온에 100만 가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일부 역사학자들은 마르코 폴로가 실제로는 중국에 가지 않았고 페르시아 상인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각색한 것이다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근거는 명확했어요. 첫 번째는 중국의 상징인 만리장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 두 번째는 중국인들의 필수 문화인 차문화나 젓가락, 전족에 대한 기록이 없다. 세 번째, 관료였다면서 정작 중국 측 사서에 그의 이름이 명확히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최신 역사학 연구는 이 의문들을 하나씩 풀어내며 마르코 폴로의 실제 방문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높고 웅장한 만리장성은 명나라 시대에 완성된 것입니다. 마르코 폴로가 방문했던 몽골 지배기에는 장성이 방치되어 흙 성벽에 불과했거나 몽골족이 장성 안팎을 모두 지배했기에 지리적 장벽으로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폴로는 중국 한족이 아닌 몽골 지배층과 주로 교류했습니다. 몽골인들은 차 대신 마유주나 고기를 즐겼고 한족의 전종 문화 등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나라 화폐제도, 소금 전매제, 지방의 지명, 행정구역에 대한 동방견문록의 기록은 당대 원나라 공문서를 직접 보지 않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합니다. 즉 마르코 폴로는 직접 그곳에 서 있었던 겁니다. 마르코 폴로가 남긴 이 책은 단순히 인쇄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사의 대전환점을 만들어낸 결정적 계기가 되었죠. 마르코 폴로가 묘사한 동방의 막대한 부와 향신료, 그리고 황금의 섬 지팡구, 일본에 대한 기록은 유럽인들의 탐욕과 호기심을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습니다. 콜럼버스는 동방견문록을 항상 끼고 살았으며 자신이 직접 읽은 책 여백에 무려 366개의 메모를 남겼답니다. 그는 마르코 폴로가 말한 황금의 나라 인도를 바닷길로 찾아가겠다고 항해를 떠났고 그 결과 1492년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르코 폴로의 기록 한 줄이 150년 뒤 대항해 시대의 포문을 연 셈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은 세계를 모조리 거짓이라 치부하던 시대. 마르코 폴로는 편견과 경계를 넘어 상상조차 못했던 타자의 문명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자 했던 경계선 위의 탐험가였습니다. 그가 죽기 전 남긴 나는 내가 본 것의 절반도 말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어쩌면 인간이 가진 인식의 한계를 넘어 늘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인류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네. 오늘 영상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시간을 또 공간을 넘나드는 흥미로운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